자, 다음은 434페이지의 제7장 부동산 이용론과 개발론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용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론이 있는데, 자, 이용론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대부분 다 부동산 개발론에서 옵니다. 대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오고, 이용론에서는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문제는 부동산 개발론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43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대신에 435페이지가 서는마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있죠, 집약도. 그래서 그 집약도에 대한 이야기죠, 집약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집약도의 뜻은 뭐다? 생산의 3요소 있죠? 토지, 그 다음에 노동, 그 다음에 자본입니다. 요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토지 이용의 집약도다. 즉, 토지 사용량에 대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집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많으면 뭐다? 그 집약도가 높은 토지이고 상대적으로 적으면 뭐다? 집약도가 낮은 이용되겠죠. 자, 그 뜻이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 집약적 토지 이용, 동그라미 기억에 쭉 언더라인 집약적 이용이란 뭐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이용을 말한다. 그래서 기억의 마지막에서 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약도란 해가지고. 니은 자본의 또 언더라인이죠. 언더라인. 자본의 대체성이 크면 뭐다? 집약적 토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집약도가 큰 순서죠. 3차가 가장 크고 서비스 산업 2차, 1차 순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조방적, 디귿은 그 위에 디귿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번에 조방적 이용이란 뭐다? 집약도가 낮은 이용을 말한다. 그래서 자본의 대체성이 작으면은 조방적 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도심 한가운데죠. 도심 한가운데는 뭐다? 집약적 이용이고 도시 외곽부는 뭐다? 조방적 이용 되겠죠.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히 아시죠? 자, 그 다음 밑에는 참고하시고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436페이지 집약적 한계와 조방적 한계 있죠. 집약적 한계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돼서 순수익이 극대화되는 토지 이용을 집약도로 우리가 이제 집약적 한계, 그 다음에 수익이 극대화점이다. 또 3번에서는 뭐다? 같은 말들이죠. 토지 이용 한계점이다. 또는 상한선이다. 또는 투자의 한계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방적 한계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조방적 한계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최적의 토지형 상태에서 순이익이 0이 되는 토지형 집약도를 우리가 조방적 한계점이다. 그래서 그게 총수익 되는데 총수익이 아니고 총수입과 총비용입니다.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이죠.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이 조방적 한계점이 돼서 총수익이네 수익이 아니고 총수입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이 조방적 한계점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런데 이번에 조방적 한계는 뭐다? 최적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만 감당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조방적 한계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손익 분기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다? 대부분 다 밑에 보충 자료에 이제 그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계 수입, 한계 비용은 생산 단위를 한 단위 추가 투입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을 한계 비용. 그다음에 한계 수입은 뭐다? 그 비용에 따른 수입을 우리가 한계 수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다? 이때 전체적으로 가서 뭐다? 이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지금에 하는 이야기들은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출제가 되는 포인트는 아니고 그냥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안 되는데 또 한번 갑니다. 해서 이제 강의를 몇 년 안 하다가 또 처음 합니다. 왜? 출제가 안 되니까. 자, 건물을 보면 건물 1층짜리, 2층짜리, 3층짜리
4층, 5층, 6층. 우리가 뭐 욕심 같아서는 뭐다? 욕심 같아서는 건물을 계속 올리고 싶죠, 여러분들보다. 내가 돈이 다 건물 뭐 욕심 같아서는 계속 올리고 싶죠. 근데 그런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 한계 비용, 한계 비용 할까요? 한계 비용. 자, 한계 비용이라는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한계 수입이 있다. 뭐 한계 수입부터 쓸까요? 예, 뭐 너희들 보기 좋게 한계 비용 이렇게 합시다. 한계 수입이 있습니다. 자, 그냥 먼저 그냥 편의상 뭐다 이때 가서 자, 1층을 쓸 때 한계 수입이마다 1,600이더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이때 가서 자, 이때 한계 수입을 쓸 때 이제 이때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차 자, 일단 뭐 한계 비용부터 합시다. 한계 비용마다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예, 1,000만 원이다. 생산 단위 편의상 생산 단위를 한 단위 추가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보다 뭐 그다음에 1층을 쓸 때 한계 수입이 뭐다. 예를 들어서 뭐 1,200이더라. 그다음에 또 1,400이더라. 그다음에 1,300원 예. 또 1,300 예. 한계 수입은 또 1,500이더라. 그 다음에 또 가서 이것이 이제 뭐 또 1,300, 1,400이더라. 그 다음에 또 1,200이더라. 또 1,000이 됐다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치죠. 그래서 한계 수익이죠. 한계 수익. 자, 한계 수익은 뭐다? 한계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그래서 빼니까 뭐 1,200에서 빼니까 얼마다? 플러스 20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3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뭐다?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4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200만 원이죠. 이거는 뭐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렇죠? 빼니까. 1,000만 원, 1,000 빼니까. 예.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한계 수익이죠. 한계 수익은 어떻게 되죠? 자, 일단 3층 올 때까지만 점차 한계 수익이 증가합니다. 증가했다가 또 4층부터는 뭐다? 올랐다가 점차 줄죠. 그래서 뭐다? 이때는 뭐다? 한계 수익이 0이 돼 버리죠. 자, 그러면 아까 이게 한계 수익이 0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죠. 요 같아지는 점이다. 집약적 한계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뭐다? 건물의 한계 효용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뭐다? 만약 이 경우에는 뭐다? 자, 이때 이 건물은 뭐다? 6층까지 올리는 겁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수익이 극다점이다. 지박적 한계점이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수익은 뭐다? 수익은 체증하다가 점차 증가하다가 줄죠. 체감하죠. 예. 수익은 체증하다가 점차 체감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한계 효용과 관계 있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다. 아니 무슨 소리냐? 7층 올리면 좋지 않느냐? 근데 이제 한계 비용은 1,000만 원이고 한계 수입이 또 줍니다. 근데 800 줄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 되겠죠. 수입은 800인데 비용은 1,000원이니까. 또 욕심내서 또 올리면 뭐다? 또 올리면 또 준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또 마이너스 뭐다? 400이 됩니다. 그럽니다. 이거 넘어죠. 예. 건물의 한계 효용층 넘어서 올리면 뭐다? 그동안에 벌어놨던 거죠. 벌어놨던 것보다 다 까먹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가서 이제 보니까 뭐 9층이더라. 예를 들어서 9층이다. 9층 되니까 뭐다? 이때 총 비용하고 총 수입하고 예.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같아지더라. 자, 이건 뭐다? 이것이 손익분기점이가 조방적 한계점. 여기가 조방적 한계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다? 손익분기점이다. 그러니까 고층까지 올리면 뭐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죠.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층 넘어가서 10층 올린다. 이때부터 9층을 넘어서 올리면 뭐다? 이때는 순손실이죠. 전체 총 수입이 뭐다?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층 이상을 올리는 것은 뭐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알죠? 예. 한계 수익이 뭐다?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다? 여기서 벌어 놨던 돈을 결국 뭐다? 까먹어 버리니까 올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뭐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념들이죠.
저 참고하시고 뭐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표지 입지잉여. 예, 입지잉여. 입지잉여는 또 해야 되겠죠. 입지잉여다라고 하는 건. 가끔씩 이제 이 용어가 입지잉여란 무엇인가에서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끔씩 뭐 이런 말에 등장합니다. 자, 입지는 입지. 입지란 그 한자 자체가 토지 위에 서 있다 이 말이죠. 입지.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장소, 차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또는 그 위치를 말하겠죠. 위치. 자, 그 위치가 저는 뭐다? 남는 이익이죠. 특별한 이익이다. 남는 이익. 특별한 이익을 갖다가 입지잉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딱 한마디로 말해서 위치가 주는 특별한 이익을 입지잉여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상업용 점포를 하나 하고자 한다 할 때, 상업용 점포가 가장 유시 가장 좋은 것은 뭐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물론 고객 유동 인구가 많은 것이 좋죠. 유동 인구가 많이, 살아있던 사람이 많이 지난다. 그러니까 좋은 산목이, 좋은 목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상업용 점포를 하나 얻고자 할 때 목이 좋은 것을 찾는다. 그 목이 좋은 건 위치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냐? 그 위치 때문에 특별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소리가 입지잉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자 동그라미 1번 언더라인 동일한 사람 내에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같더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을 말한다. 또 만약에 그 장소가 입지잉여가 대단히 크다라면 뭐다? 경쟁이 치열하겠죠. 경쟁이 치열하니까 지대는 비싸지겠습니다. 예, 2번. 자, 역시 동그라미 거기에 1번 입지잉여 특징이죠. 특징에서 1번. 입지잉여는 입지 조건과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도 자, 입지 주체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입지잉여는 뭐다? 입지 주체 경영 능력과는 아무 관계 없다. 자, 중요한 것들이죠. 예. 위치가 주는 특별한 이익이고, 그 다음에 입지잉여는 입지 주체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냐?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심의 한가운데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서울시 종로 한복판에 또는 서울시 강남 한복판에 서울시 종로 한복판, 서울시 강남 한복판에 상업용 주체가 들어갈 때하고 농업용 주체가 들어갈 때하고 어느 쪽에 입지잉여가 더 크겠습니까? 상업용이 더 크죠. 그러니까 그 위치는 같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에 따라서 그 위치의 잉여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지잉여는 위치가 주는 특별한 이익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익이기도 하지만 주체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또 그 주체의 경영 능력과는 관계없다. 왜? 입지잉여는 입지 주체의 경영 능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아니고 그냥 그 위치 장소가 주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또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편의점 있죠. 요즘 24시간 편의점 있죠. 예. 편의점이 똑같은 매장 크기에다가 똑같은 거 진열 때 똑같은 좀 하여튼 모든 거 쌍둥이니까 또 거기서 말하는 아르바이트생 점원도 똑같고 모든 게 같습니다. 그냥 쌍둥이 편의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네에 있는 것 하나 있고 다른 하나가 만약에 이제 극단적인 예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동네에 편의점 있고 다른 하나마다 휴전선 아래 있다. 똑같은데 근데 매출은 어디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동네가 많겠죠. 왜? 매장 크기 같고 점원 같고 진일 같고 다 같은데 모든 조건 같습니다. 같은데 그럼에도 매출이 차이 났죠. 뭐 때문에? 위치의 차죠. 위치 차. 그게 입지잉여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입지잉여는 입지 주체의 경영 능력과는 관계 있다, 관계 없다,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장소가 주는 특별한 이익이기 때문에. 자, 갖추고. 자, 그 다음 한계지 갑니다. 한계지. 자. 한계지는 한계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는 끝을 말하죠. 끝에 있는 토지. 어느 것이냐 할 때, 특징입니다. 특징. 자, 한계지는 여기가 도심이죠. 예. 도심이고, 자, 여기가 한계지입니다.
도심은 뭐다? 택지죠. 택지 끝에 있는 거죠. 택지. 그래서 택지 끝. 그래서 뭐다? 한계지 정의가 그렇죠. 예. 한계지에 대한 의의의 마지막에 있죠. 그 갈로 1번에, 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를 말합니다. 원방권 가장 멀리 있는 거냐. 자, 요 동그라미 선 있죠, 선. 이 선 자체가 뭐다? 한계지. 가장 끝에 있는 토지. 가장 끝에 있는 택지. 자, 이 한계지죠. 따라서 한계지는 뭐다? 한계지는 택지입니까? 농지입니까? 택지죠, 택지. 자, 한계지 밖에 농지가 있어도 한계지는 뭐다? 택지. 한계지 토지 가격은 택지가이겠다, 농지가이겠다. 택지가. 왜 택지니까. 자, 하시고, 예. 그 다음에 한계지 특징, 단절 직가 현상. 한계지까지는 뭐다? 이때 이렇게 할까요? 도심이다. 여기가 도심이고, 여기가 한계지다라고 하고, 한계지. 자, 이렇게 내려다가 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한계지에서 직가는 뭐다? 평당 200이다. 자, 여기 만약 한계지 밖에 농지가 있다, 농지가 있다. 농지는 또 보니까 평당 10만 원이다. 평당에. 됐죠, 예. 자, 여기서 뭐다? 같은 위치인데 뭐다? 이게 직가가 이렇게 단절돼 버리죠. 여기서가 직가가 단절됐다. 단절 직가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왜? 한계지는 택지가이기 때문에 택지가이고, 한계지 밖에 농지 있을 때 뭐다? 농지가하고 큰 차이가 일어나겠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07 침입적 토지형이 있는데, 침입, 갈로 2번에 1번에 침입은 어떤 지역에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는 것, 그것을 침입.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성이 있죠. 예. 개성은 뭐다? 지역 기능이 완전히 뭐다?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개성현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원래가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럼 뭐다? 개성 또는 천의현상. 새로운 하나씩 들어오는 게 있죠. 처음에 하나씩 들어올 때 그때는 뭐란다? 침입이 계속 확대 발전되면 뭐다? 개성 또는 천의가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 다음 직주분리,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지는 것. 직주적금,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지는 것. 되겠죠? 그런 거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되겠죠? 예. 출제 거의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도 그냥 있으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나머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40페이지 가서 도시 스프레드 현상이 있죠. 스프레드 현상. 자, 의미 언더라인이죠. 예. 그래서, 자, 의미의 마지막 문장, 언더라인, 도시가 무계획적, 불규칙적, 무질서하게 외연, 바깥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도시 스프레드 현상이다. 원인,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특징, 자, 갈로사 특징 가서, 동그라미 거기에 3번, 4번. 도시 스프레드 현상은 3번, 특징이, 갈로사 특징의 3번, 예, 대도시 외곽지역이다, 중심지역이다, 외곽지역. 그렇게 해서 이제 또 23회 때 출제된 바 있습니다. 아주 거의 한 15년 만에, 예. 그래서, 도시 스프레드 현상은 도시의 중심부가 아니고 외곽부에서 주로 발생하죠. 예, 그 하나. 그 다음에 4번. 이러한 스프레드 현상은 주거지뿐 아니라 상업지, 공업지에서도 발생한다. 됐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가 오거나 안 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절 부동산 개발 있죠. 이 개발에서 뭐다? 최소한도 한 문제 또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먼저 거기에 부동산 개발 있죠. 예. 자, 개발에 대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때 동그란 1번 이때 예. 1번의 첫 번째 문장에다가 언더라인. 부동산 개발은 부동산 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장 적응 과정으로서 공급 활동이다. 자, 부동산 개발은 뭐다? 시장 수요죠. 그래서 시장 수요 변화죠.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공급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 공급 활동. 이것도 지문으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개발은 공급 개념이겠다, 수요 개념이겠다. 공급 개념. 됐습니까? 예. 자, 뭐 당연히 뭐 건물 하나 세우게 되니까 건물의 건축량이 늘어나는 거죠. 예. 자, 441페이지 맨 뒤에 동그라미 2번. 네, 뭐 개발은 신개발뿐 아니라 재개발도 당연히 포함한다. 자,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3번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죠. 신개발하고 재개발인데 신개발이 더 좀 쉽죠. 재개발은 이미 한번 개발되어진 지역을 다시 헐고 다시 개발한다. 이게 좀 쉽지 않죠. 그러나 신개발은 그냥 뭐 농지를 갖다가 농지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고 주택 세우는 건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신개발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좀 쉽게 진행되죠. 예, 그 이야기를 동그라미 3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의 주체. 자, 이때 개발의 주체 있죠. 예, 부동산 개발의 주체. 개발의 주체 보니까 자, 공적 주체, 그 다음에 또 사적 주체. 이 내용은 우리가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우리가 공적 주체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사, 사적 주체, 개인, 기업, 조합을 말합니다. 자, 그 내용 우리가 이미 1편 1장수로 공부했던 바이고, 대신에 공적 주체 제목 한로에서 제1섹터다라고 합니다. 에 의한 개발. 사적 주체, 민간 주체죠. 민간인보다 제2섹터다라고 말합니다. 됐죠? 제2섹터에 의한 개발이다. 제3섹터는 공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제3섹터에 의한 부동산 개발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개발 행태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2페이지 가서 부동산 개발의 과정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곳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 있는데, 부동산 개발의 과정. 예. 자, 이 부분도,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이 부분이 또, 그래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은, 비교적 자주 해서 출제됩니다. 자,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한 것이죠. 예. 자, 개발의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일단 순서가, 1단계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작해서 다음 페이지 맨 뒤에 갈로 7번 마케팅 단계까지 총 7개의 단계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 순서 잡는 문제가 작년도 26개 시험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순서 잡는 문제. 순서 7개 다 주지 않고 그냥 몇 개 빼고 그냥 순서 잡는 문제가 작년도에 출제된 바 있는데, 그 순서를 갖다 억지로 암기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부동산 개발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꼭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가 첫 번째 보니까 아이디어 단계다, 구상 단계. 이거는 그냥 내가 사는 동네에다가 땅도 있고 하는 이야기죠. 있고 해서 이제 그냥 쇼핑몰을 한번 만들어 볼까? 쇼핑몰을 한번 만들어 볼까? 구상해 보는 단계.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구상 단계, 아이디어 단계. 그러면 한번 될지 안 될지 대략 한번 보자. 예비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단계. 또는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가 되는데, 이때는 계략적이죠. 예. 계략적으로 수입과 비용을 알아보는 단계.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마지막 문장 수입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추계한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계략적. 이 단어 대충 이거 꼭 확인해야 될 단어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자, 그래서 보니까 대충 해보니까 이게 충분하게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됐으니까 부지가 없으면 부지를 찾아보고 부지를 모색하고 또 확보해라. 부지 확보 단계. 됐죠? 예. 그 다음에 부지 이제 확보했으니까 대략 하면 안 되겠죠? 예. 아주 타당성 분석 단계. 이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수입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했지만 뭐다.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세밀히 뭐다. 수입과 비용을 분석해야 되겠죠. 이게 차이점 됐죠? 갑니다. 이것이 타당성 분석 단계. 그 결과 뭐다. 충분하다라고 한다더라도 뭐다. 즉 타당성 검토 결과 동일하다 할지라도 개발업자에 따라서 그 개발 사업이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 쭉 언더라인이죠. 왜?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됐죠? 예. 개발 사업의 기대 수익률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더라도 개발업자마다 A 업자, B 업자, C 업자마다 뭐다. 요구하는 바 수익률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뭐가 달라서? 요구 수익률이 달랐어. 자, 나머지 또 읽어봅니다. 예. 그 다음에 뭐다. 이제 뭐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돈 빌려와야 되겠죠. 금융 단계. 금융 단계인데, 개발 과정이죠. 개발 과정 상에서는 뭐다. 개발업자로서 돈을 끌어당기는 것, 건축 대부가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개발 완료죠. 개발 완료 후죠. 완료 후에 이제 등기했겠죠. 예. 그때 뭐다. 저당대부, 예. 저당대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있죠. 그래서 개발 과정 상에서는 건축대부, 완료 후에는 뭐다. 저당대부, 건축대부 공급자 금융, 저당대부 수요자 금융, 부동산 금융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돈 자금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으니까 이제 뭐 건축해야 되겠죠. 건축해야 되겠죠. 예. 흔히 말해서 삽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뭐다? 네, 마케팅이죠. 마케팅 단계. 자, 마케팅은 뭐다? 개발 초기부터. 자,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진행하지 개발 완료 후에 한다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진행하지 개발 완료 후에 하면 안 된다. 완료 아니죠? 예. 자, 여기에서 첫 삽들 때 뭐다? 바로 뭐 광고하고 TV 뭐 인터넷 신문 광고하고 찌라시 뿌리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바로 진행한다. 자,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2번 보니까 주요 임차인이 있죠. 1번에서 개발 초기부터 한다. 그다음에 2번에서 주요 임차인이다. 3번에서는 뭐다? 임차인의 적절한 호남이 또 필요하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요 임차인이라는 것은 뭐 별 뜻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다? 건물주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됐을 때 1층이죠. 1층 같은 곳에서는 뭐다? 이때 뭐 은행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뭐 병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임차인들에게 좀 더 혜택을 좀 주겠죠.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주요 임차인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 대개 뭐 지나가다 보면 뭐 건물에 이렇게 파랭카드에 뭐 1층 뭐 우리은행 입점 환영, 뭐 2층에 뭐 병원의원 입점 환영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해서 이제 단지 그 건물에 들어오는 다른 임차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니까 좀 임대가 좀 잘 되겠죠. 옆에 건물에 이제 은행이 있으면 뭐다. 비 오는 날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우산 쓰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건물 내에 1층에 은행이 있으면 뭐다. 그냥 하는 이야기죠. 그냥 슬리퍼 신고 은행에 왔다가 볼일보러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편하죠. 예, 그런 거. 자, 그다음 세 번째 임차자의 적절한 호남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층짜리 뭐 8층짜리 건물이다 할 때 뭐 같은 업종, 동일한 업종 임차인에게 임대해 주는 곤란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업종이라든지 또 그 사이클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뭐 임차인은 뭐다 적절하게 이제 혼합해서 주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제 임대료 잘 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작정 뭐 여러분들이 뭐다 나중에 임대인이 됐을 때 무작정 임대를 해주는 것은 뭐다 또 바람직하지 않고 자 상황 보고서 뭐다 이 업종에다가 내가 임대해줘야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것들을 좀 잘 간파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 있죠. 위험. 자, 위험 있는데 법적 위험이다. 그 다음에 또
시장의 위험이다. 또 다음 페이지 비용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개발의 위험도 가끔씩이죠. 가끔씩 지문으로서 모성됩니다. 되기 때문에 해둬야 됩니다. 자, 워퍼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법적 위험이다. 또는 뭐 법률적 위험이다. 또 그 다음에 또 시장의 위험이다. 그 다음에 또 비용의 위험이다. 비용의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법적, 시장, 비용의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자, 법적 위험에 대해서는 뭐다? 네, 거기 있죠. 공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고 사법적 관계에서 발생되는 위험이 있다. 자, 공법적 관계,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위험이죠. 자, 그 다음 사법적 소유권에 관한 위험이다. 또 주민들의 민원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 이것도 출제가 2번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따른 법적 위험에는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 관계와 소유권 주민 민원과 같은 공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위험을 말한다. X죠. 이용 규제는 공법적 관계, 소유권 민원은 사법적 관계. 아시겠죠? 정부가 이용 규제 누가 합니까? 정부가 규제하죠. 정부하고 토지 소유자 관계. 이건 뭐다? 개인 대 개인 관계. 그러니까 사법적 관계죠. 아시겠죠? 예. 시장의 위험이다.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서 이때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또 임대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시장의 위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왜 임대가 안 될까?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을 통해서 그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거기에 그 다음 페이지 444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 자,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이거 뭐다? 여러분들이 암기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때 자, 이제 그 완공도가 높아질수록 뭐다? 부동산 가치는 높아지겠죠. 대신에 또 위험은 뭐다? 매수자 그렇죠. 예. 그 그래프는 이런 뜻입니다. 완공도가 높아질수록 뭐다?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지고 또 뭐다? 매수자의 위험은 낮아집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뭐다? 아직까지 완공도 안 된 부동산을 갖다가 사기가 힘들죠. 그래서 초기 분양시입니다. 자, 이때 초기 분양시죠. 예. 초기에 분양한다면 뭐다? 초기 분양시는 뭐다? 매수자 위험은 크고 부동산 가치는 낮겠죠. 초기 분양할 때. 이거 왜 그래요? 다 알죠. 내가 샀는데 중간에 가다가 뭐다? 이 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죠. 부도 나면 올스톱이죠. 개발이. 그럼 다 매수자의 위험이 큰 거고. 만약에 완공 후죠. 완공 후에 분양한다. 아니 완공되었으니까 부도날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 위험은 낮고 완공했으니까 뭐다? 예,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이거 우리가 암기할 거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뭘로 간 겁니까 이거? 예, 생각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의 위험이죠. 자, 비용의 위험 언더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이죠. 예컨대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인플레가 발생한다든지 이때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비용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 여기에다가 이런 건물을 10층짜리 건물을 올리는데 공사 시작할 때마다 공사 1년을 예상하고 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죠. 공사 기간 1년을 예상했다. 그런데 이게 장마가 2달이나 지속되더라.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가 오게 된다면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럼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공사비가 많아지죠. 그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비용의 위험이다. 또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인플레가 심하게 왔다.
인플레가 심하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 자재 단가가 올라가죠. 또 인건비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또 공사 비용이 뭐다?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비용을 말한다? 비용의 위험이다. 자, 그러한 비용 뭐다?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뭐다? 대단히 뭐다? 토지 소유자의 뭐다? 토지 소유자의 뭐다? 위험이 대단히 크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뭐다? 그러한 위험들을 갖다가 개발업자입니다. 개발업자에게 다 떠넘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최대 가격 보정 계약을 보정 계약이죠. 이것을 하기도 합니다. 자, 최대 가격 보정 계약이라는 것은 뭐다? 자, 이게 뭐다? 자, 100억, 예를 들어서 100억 던지고 하면서 뭐다? 자, 100억 줄 테니까 당신이 10층짜리 건물을 갖다가 1년 안에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공사비가 뭐 비싸진다든지 하는 건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개발업자는 어떻게 된다? 자기는 100억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자겠죠. 만약에 다 끝나고 나니까 공사 비용이 90억이더라. 그럼 10억 남았죠. 10억은 자기 수입이 되는 거죠. 만약에 100억 받았는데 공사비가 120억이 되더라. 20억보다 자기 손해보는 거죠. 그러한 계약을 우리가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은 뭐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에 따른 비용의 위험을 누구에게? 개발업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됩니다. 우리가 위험의 관리 방법에서 위험 통제, 위험 전가, 위험 보유, 위험 회피, 위험 통제, 전가, 회피, 보유 중에 어디에? 위험 전가지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예. 부동산 개발에서 최대 가격 보정 계획은 곧 위험의 전가 종류에 해당된다. 됐죠? 이 내용들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론에서 공부했습니다. 예. 됐죠?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그것이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이고, 예. 자, 그러한 비용들이, 그러한 위험들이, 가끔씩 문제로서 구성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